혹시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초등학생 부모님이신가요? 네. 너무 젊어 보이셔서 네. 네. 혹시 더 큰 자녀를 또 두고 있는 분도 계실까요? 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네, 정신과 전문의로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한 23년 정도 진료하고 있고 제가 관심 분야가 많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섬기고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도 저희 병원에 많이 오고 청소년들도 많이 오면서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함께 좀 돕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썩 그렇게 웃는 스타일들은 아니신가 봐요. 이제 없으시네요. 네. 제가 좀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우한 부모에게 정말 제목 보고 왔습니다. 이 우한 부모에게 너무 제목이 좋은 것 같고 뜻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랑 소통하고 싶어하는 사실 이 의외로 여러분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겉보기에는 부모랑 친해 보여도요 벌써 안 친해져 가고 있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차마 대놓고 그리고 아직은 마음이 더 크지 못하니까 대놓고 힘든 이야기를 좀 안 할 뿐이지 더 어릴 때부터 소통이 불통으로 누적이 되면 초등학교 한 4학년부터 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가 부모 앞에 웃고 있고 대화를 잘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4, 5학년 되면 머리가 좀 커지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사춘기까지 오면서 본인 마음의 진짜 마음들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등학생 부모를 둔 부모님께 사실 드릴 말씀으로 따지면 뭐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밤을 새도 모자랄 것 같지만 하여튼 짧은 시간 제가 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포인트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의안을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이렇게 한번 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멀리 또 안 보여서 네,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자녀들하고 이렇게 잘 되는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좀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없으세요? 대부분 잘하는 부모님들이 또 이런 데 와요. 그죠? 예. 진짜 별 생각이 없는 부모님은 이런 자리를 마련해도 잘 안 오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와서 집중하는 것을 보면 특히 요즘처럼 그죠? 자녀가 없는 때가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너무 아이들을 이렇게 제가 동래구에 병원을 이제 하고 있는데 동래 구청장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세상에 어떤 구는 그 최근에 뭐 하여튼 아이가 2명이 있고 이런 구도 있답니다. 최근에 태어난 아이가 2명 있는 구도 있답니다. 이게 진짜 인구 절벽이 심각하게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나라를 구원할 귀한 부모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3명 이상 3명부터 자녀 있으신 분 계세요? 우와, 저분은 여러분 박수를 쳐드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요즘은 자녀 2명만 있어도 다 자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제가 이제 저도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센터장님 나오셔서 이틀 전에 싸우셨다고. 굉장히 정상이죠, 정상. 특히 고3들과 안 싸운다. 이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결혼이 좀 늦기도 했지만 둘째는 제가 43세 낳았습니다. 그래서 걔가 아직 초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공감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5학년이니까 제 딸이 이제 막 본인의 내적인 이런
어려움들을 드러내는 시기가 되면서 더 좀 전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 좀 듣기 힘드신가요? 아, 역시 마음도 넓으시고. 네, 제가 아까 소개를 잘 받았고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라서 유튜브가 좀 기독교적인 색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공부 잘하는 법 이런 것도 제가 올려놨으니까 기대와 다를 수 있겠지만 마담 민철 치시면 마담이 뜻이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마음 담당 주치이다. 뜻 좋지요. 예. 그래서 마담만 보시고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예. 하고 있으니까 한번 좀 구경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자녀 양육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전문가시겠지만 자녀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 있는 반면에 자녀 전에 부모에 대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가 초등학교인 것도 아시죠? 그래서 부모들이 괜히 죄책감을 가지는 때이기도 한데 저는 그래서 오늘은 주제에 맞게끔 부모가 1% 달라지면 자녀가 100% 달라진다. 공감이 되는 문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리겠지만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릴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아주 송구한 이야기인데 부모의 수준을 뛰어넘는 아이가 잘 안 나옵니다. 예배도 물론 있습니다. 이 수준이라는 거를 제가 폄하하는 내용이 아니라 왜냐하면 부모의 무의식에 있는 내용이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는 예외가 아닙니다. 어릴 때 제가 살아온 배경에서 저희 부모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시기도 하고 안 좋은 분이시기도 했는데 부모님이 참 좋으셨다 하더라도 저도 상처와 결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자녀를 대할 때 내가 의식을 하면 좀 잘하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때는 원래 있던 게 나옵니다. 그런 거 느끼시죠? 그래서 이 말 하면 안 된다는 건 알면서도 그 순간은 해버려요. 이게 이제 무의식에 있는 습관적인 나다움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좀 더 건강하고 이렇게 잘 자라기 위해서 제발 의대 준비반 이런 데 넣지 마시고 예, 필요하면 그런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저는 부모를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데 제가 오늘 포인트를 좀 뒀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예. 그렇지만 약간 스킵하면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물론 드리겠죠. 그래서 부부가 여기 이제 부부가 다 없으신 분도 계셔서 혹시 다른 이유로 이제 혼자서 키우시는 분께는 죄송한데 부부가 가장 부부다워야 그 밑에 자녀가 가장 자녀다워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외는 존재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성장 정도라든지 제가 오늘 기질 위주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의 기질의 어떤 성장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기질이 덜 성장한 만큼 더 좋은 양육을 하고 싶으셔도 예외를 빼놓고는 잘 안 돼요. 제가 뭐 겁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제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도 부단히 정신과 의사고 제가 여러분들이나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전 저에게 적용을 많이 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가 가장 부부답다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런 또 의문도 생기죠. 그러면 이제 부부가 되기 전에 각자 또 자기다워야 사실은 부부가 되면 부부다워집니다. 이게 또 이런 것만 해도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어쨌든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은 부부가 사이가 얼마나 좋은가도 사실 중요하고 그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자녀와 사이 좋은 자녀보다 부부끼리 사이 좋은 집의 자녀가 더 잘 큰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부부끼리는 좀 뭔가 거시기한데 자녀한테 올인하면 그러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확실히 부부의 어떠한 관계적인 무의식이 전달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연 타고난 성향이 이제 기질인데요. 여러분의 기질답게 자라왔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나답게 자라오지 못했던 것만큼
자녀가 자녀답게 자랄 때 꼴 보기 싫어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나답게 자라본 것도 있겠고 나답게 자라보지 못하고 부모 등등 여러 가지로 왜곡이 되면 그 눈으로 자녀를 보기 때문에 자녀도 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잘 못 보고 자녀가 마치 잘못한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게요. 저는 이제 타고난 기질이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느껴지십니까? 저는 사고적인 능력이 제일 열등해요. 감정이 제일 우월해요. 자, 그런데 제 어릴 때만 해도 인지심리학이 대세였을 때, 생각이 성숙된 것을 훨씬 성숙으로 쳐줬을 때, 저 어릴 때 무슨 질문을 받으면 대답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말이 넌 왜 생각이 없니? 그 말은 뭐예요? 생각이 없는 건 열등하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생각이 없으면 열등합니까? 아닙니다. 생각은 열등해요. 근데 저는요, 자라나는 속도가 감정이 1등이었어요. 꼴등이 사고였습니다.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시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만 해도 감정이 자라야 될 때 사고는 좀 늦게 자라는 거죠. 근데 사고적인 부모의 눈에 제를 보면 제가 어떻게 보일까요? 생각 없는 열등한 아이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한마디씩 해요. 그러면 별로 기분 안 나쁘지만 자꾸 들으면 저도 모르게 세뇌가 돼요. 아, 내가 생각이 없구나. 그러니까 위축이 돼요. 그걸 이제 사고적 열등감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게 풍성한 감정은 여러 이유로 누른 채 되지도 않는 사고를 개발하려고 너무 애를 썼어요. 그 자체가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순서를 제끼고 뒤에 있는 것을 개발시키면 이게 뿌리 없는 성장이 돼요. 제목 혹시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물론 제 삶이 어릴 때 고통이 사실 많아서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정이라는 좋은 선물을 무시하고 누르고 살았어요. 그러면 저는 저다워지지 않아요. 어설픈 사고 흉내를 내는 가짜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제가 많이 살았어요. 지금은 그때 노력했던 사고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좋은데 이 순서가 어긋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나답게 자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가 또 감정적이야. 그러면 사고적인 부모 눈에는 되게 못마땅하게 보이고요. 저게 열등하게 보이고 문제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막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대로 두면 애가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죠?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저 아이의 기질을 잘 모르신다면 저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간다고 여러분 착각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기분 나쁘십니까? 표정들이.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여러분다운지, 여러분 물론 자녀 양육할 때 에너지를 막 쓰다 보니까 사실은 초등학교 좀 되면 조금은 낫는데 더 어릴 때는 내가 나를 언제 챙기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나오신 거 보면 100점 만점에 100점 맞습니다. 근데 100점짜리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죠?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해서 기질이 자녀의 기질도 파악을 해야 되지만 내 기질을 특히 오늘 부부가 오신 경우는 많이 없으시네요. 부부가 오신 분, 정말 대단합니다. 예. 부부가 오신 분들도 박수를 쳐드려야 되는데 보통 남편들은 좀 덜 오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남편들이 와야 되는데 저도 남편이지 않습니까? 끄덕이시네요. 예. 다음에 한 번 더 할 테니까 남편들 데리고 오시면 제가 잘 칭찬해서 잘 구워 삶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왜 제가 기질을 강조하게 되냐면 여러분 아이가 딱 태어나면 평생 안 바뀌는 게 있습니다. 뭐가 안 바뀌죠? 네. 성별도 보통은 안 바뀌죠. 네. 안 바뀌어야 되는데 요즘은 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근데 절대 바뀌지 않는 게 기질이라는 거는 이미 입증된 과학적인 결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격은 바뀝니다. 성격 밑에 기질은 안 바뀝니다. 근데 기질은요, 자기다운 기질로 성장시켜 가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너는 이런 유형이야, 난 이런 유형이야. 끝.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요즘 MBTI들 많이 하시죠. 부모님들 MBTI 다 해보셨어요? 네, 그런 거 다 한 번씩은 해보잖아요. 그거 해보는 거 괜찮은데 MBTI는 성격이 유형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이 오면 요즘 초등 아들 다 하거든요. 너 MBTI 뭐야? 그러면 뭐 ENFP예요. 그리고 제가 이 아이 기질을 분석합니다. 그러면 기질에 똑같은 MBTI가 나온 애들은 굉장히 건강해요. 근데 기질은 다른데 성격이 다르다? 기질의 왜곡된 성격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아이는 왜곡된 만큼 생기가 없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의미가 없대요. 제가 조금 안타까운 예지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 이 예는 TV에 나온 예고 부모님이 제게 부탁하셔서 제가 TV에 인터뷰까지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청소년이었는데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제게 올 때 자살 시도를 거의 매주 하고 왔어요. 제가 부모님께 입원 좀 시키라고. 부모님은 여러 이유로 입원을 안 시키셨어요. 얘를 살리고 싶어서 많이 붙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저한테 다니다가 결국은 큰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나서 목숨을 끊은 거예요. 물론 이 아이가 죽은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인데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느꼈던 게 이 아이는 너무 똑똑해요. 예뻐요. 여자아이인데 공부도 잘해요. 전교 회장이에요. 근데 자기는 아무 의미와 재미가 없어요. 쭉 보다 보니까 저도 처음엔 속았어요. 기질이 왜곡이 너무 되어 있는 걸 몰랐어요. 웬만큼 왜곡되면 좀 알겠는데 이 아이는 상호적으로 공부하는 기질인가 싶은데 나중에 이 아이가 유일하게 생기를 얻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기도 몰랐고 부모님도 몰랐어요. 춤출 때. 그걸 이 아이가 발견하고 와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런 기질을 신체형이라 그래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 아이는 신념적으로 공부하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신체형으로 감각적인 아이였어요.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부모는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를 이제 강조를 하겠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아이의 기질에 맞는 이끌림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타까웠죠. 왜냐하면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이런 이야기를 안 들어보셨. 기질이 성장해야 된다 이런 말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못 듣고 자랐어요. 제가 이걸 알고 나서 오랜 기간 제 기질 성장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내 눈에 자녀가 못돼 보이고 못나 보이고 미워 보이거든요. 내가 기질이 성장한 만큼 품어지고 이해가 돼요. 그 이야기도 좀 더 드릴게요. 근데 이 친구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래 너는 이제부터 공부 뭐고 다 필요 없다. 너는 춤만 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를 파야 되거든. 왜? 그게 생존이니까. 근데 여러분 익숙함의 덫이라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하던 게 익숙해서 잘 못 바꾸는 거예요. 바꿀 때 누가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해줘야 되는데 자, 너 이제 계속 춤춰. 그런다고 얘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낯선 천국보다 익숙한 지옥이 더 편하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내가 뻔히 잘못한 거 안 되기 익숙하니까. 뇌는 그게 맞다고 여긴대요. 기왕이도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슬프고 이제 부모가 와서 너무 억울하니까 저에게는 너무 고마워했어요. 부모님들은. 그리고 TV에 제발 좀 이 딸의 억울함을 의사로서 한번 이야기해달라 해서 이야기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실화탐사대 나왔던 적이 있는데 제가 좀 극단적인 예고 이 좋은 분위기에 죄송하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잘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르시면 너무 큰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중학교 때 되면 이제 초등학교를 어떻게 보냈는지의 결과를 가지고 저한테 오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면 생기 없고 우울하고 게임만 하고 학교 안 가고 여러 이유가 있지만 어릴 때부터 기질 억압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기질 억압이라 그러거든요. 제가 너무 겁을 들이나? 근데 뭐 깨닫고 나서 연습하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억압된 내 기질은요 후천적으로 연습하면 빨리 자랍니다. 저도 제 감정 자라게 하려고 정신과 전문의가 됐을 때도 저는 이걸 몰랐어요. 나중에 좀 더 있다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 제 메인 기질인 감정을 키우기 위해서 아주 애를 많이 썼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전기 때, 청소년기 때 당연히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등학생들도 희망이 있습니다. 예. 그때가 희망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어릴수록 확실히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아들 예를 좀 들게요. 아들이 그걸 들으면 안 되는데 제 아들은 어릴 때 이렇게 보니까 기질이 어떤 기질이냐면 부모 말 절대 안 듣는 기질이죠. 공부해라 그러면 절대 안 하는. 그 이제 제가 보니까 이 아이의 성향을 보니까 물론 이제 할 말은 다 했어요. 공부도 해라, 숙제도 해라. 초등학교 때 숙제를 해간 적이 없대요, 이 아이가. 제가 의사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 저는 처음부터 우리 아들 딸들을 대안학교에 보냈어요. 적응을 못해서가 아니라 전 교회를 다니니까 좀 잘 키우고 싶어서 좋은 대안학교를 보냈고 학교가 좋았고. 근데 아이가 이제 갈 때 어릴 때 보면 맨날 이제 뭐 이렇게 숙제나 규칙적으로 뭘 하는 건 안 하고요.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런 기질이 또 신념적인 기질이 있어요. 보니까 얘는 이걸 억압하면 절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6년까지는 제가 공부에 공짜도 말 안 했어요. 공부를 진짜 안 하더만요. 물론 아내도 이야기를 하고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했지만 스트레스 받을 정도는 안 했어요. 왜? 얘 기질을 볼 때 지금 이 기질을 충분히 성장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 여러분 초등학교는요 공부시키는 6년이 사실은 아니어야 됩니다. 물론 다르게는 공부를 시켜야 돼요. 제가 말하는 공부는 학교에 늘 앉아서 흔히 말하는 그 공부도 해야 되지만 그것도 해야 돼요. 공부의 습관도 가지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그거는 뿌리가 아니에요. 그런 건 소프트웨어예요. 하드웨어를 잡아야 줘야 될 때는 초등 전기부터 잡아야 되긴 하지만 초등 6년도 이걸 잡아야 돼요. 특히 초등 6년은 자아성이라든지 이게 만들어지는 시기라서 이때 안 잡아두면 자기 주도성도 없고 그냥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공부의 습관도 중요하지만 공부의 습관이 습관되기 위해서 하드웨어인 타고난 기질 성향에 대한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늦더라도 나중에 합니다. 제 아들이 제 아들 자랑처럼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그건 아니고 아들이 그래서 결국은 초등학교 6학년쯤 돼서 제가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아들아 공부는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왜냐하면 기초학력이 또 없으면 안 되니까. 그죠? 그리고 중학교 도 대학교를 보냈는데 역시나 뭐 중학교에 저는 이제 사교육도 안 시켰어요. 네. 의사 자녀면 사교육 시키면 안 돼, 그죠? 이 아이답게 키워가고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준 기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 DNA. 그럼 꽃 피어 나갈 거 아닙니까? 제가 방해만 안 하고 물만 잘 주면 얘가 이 아이답게 꽃 피워져 나갈 거거든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게요. 눈 뜨고 보면 너무 불안해요. 이해되시죠? 이래도 되나 싶어요. 저 전문가인데 이래도 되나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있었어요. 버텼어요. 중학교 1학년 되면 잘할 줄 알았거든요. 그때부터 학교 가서 맨날 잠만 자요. 네, 숙제는 여전히 잘 안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 가운데 그동안에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밤을 새서 뭘 했냐면요. 뭘 만들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종이로 만들고 레고 비싸서 안 사주니까 지가 뭘 해서 만들고 종이로 옥토리 만들어서 로봇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잘못 보면 쓸데없는 짓이죠. 예. 그리고 중학교 때 가니까 이제는 그 게임도 어릴 때 많이 했지만 기질을 키우면요 중학교 때 게임이 싫어집니다. 우리 아들이 중2 이때 게임을 싫어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했어요. 저는 교회 다니니까. 예, 그렇게 하고 대신에 뭘 그렇게 만드는데 밤새 잠을 안 자고 만들기도 하지만 외국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가상현실에서 게임만 하더라고요. 게임하면서 맨날 대화를 해요. 예, 이제 유치원까지는 영어 유치원을 보냈어요. 그때는 이제 저 나름은 기도하고 얘는 영어 유치원 보내는 게 맞겠다 했는데 후회도 많이 했어요. 한글을 잘 몰라가지고 힘들었는데 하여튼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가지고 중학교 되니까 그때 그 짧은 실력으로 이제 외국 친구들하고 이제 영어 하면서 게임을 하니까 밤새 자잖아요. 학교 가면 또 자는 거죠. 이러면서 아이가 중2 때 패션에 눈을 떴어요. 남자아이가 그 패션을 정해버렸어요. 여러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고2, 고1, 예. 인데 아이가 지 분야에 대한 확신과 이런 게 있어서 더 말하면 자랑 같아서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기질을 충분히 장려하고 기다리는 게 어렵기는 해요. 왜? 내가 안 해봤으면요 그 아이의 꽃피는 게 잘못되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부부가 그걸 믿고 기다려주면서, 물론 가이드는 크게는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아이가 자기의 속도에 맞게끔 꿈과 능력과 이런 게 다 만들어져요. 이게 우리 아들 데리고 중3에 미국으로 한번 갔는데 혼자 영어로 활개치고 다녀요. 사교육 안 했거든요. 그 게임을 밤새 하면서 영어를 안 늘 수가 없는 거지. 예. 그러니까 국제고등학교로 갔어요. 시험에 저는 안 될 줄 알았는데 가고, 뭐 하여튼 이게 그냥 제가 이거 죄송한데 기질을 충분히 개발시킨 것의 전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아이가 똑똑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자녀가 똑똑하고 자기 능력 발휘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IQ를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타고난 나다움만 키워가면요, 지다운 능력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 예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예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야, 이거 슬라이드 2개하고 30분이 지나면 안 되는데, 예. 뒤에는 제가 말씀드린 거 스킵할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안 중요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순서가 뭔가가 중요하고 그 아이에 맞는 기질, 이런 것들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 기질은 단순 아이의 성향으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참자기의 원형이에요. 내가 진짜 나다워야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일을 잘해요. 가장 재능도 꼽힙니다. 믿으셔도 돼요.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유명한 분들 어릴 때부터 보면요, 자기 기질이 억압당하지 않는 분들은 정말 인류를 위한 사람이 돼요. 이게 발달 순서대로 기질이 발달하면요, 자기 안에서의 기쁨, 게임으로 만족할 수 없는 아이가 되게 돼 있어요. 제가 되게 이상적으로 보이시죠?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사람은 누구나 재미와 즐거움이 성장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어릴 때 재미가 따로 있고요, 20대 때 재미가 따로 있고 40, 50대 때 재미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어릴 때일수록 재미가 유치해요. 그죠? 사탕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고. 그러면 커가면서 고등학교, 대학을 가고 40대도 여전히 게임한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성숙한 분 게임을 해요. 근데 다른 것도 다 잘하시면서 게임을 해요. 근데 내가 어디를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지의 수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질이 차곡차곡 자란 어른들은 커서요, 그냥 이런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기분이 별로 안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을 위하는 게 더 기분 좋아지고요, 인류를 생각하게 되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백본이 타고난 나다움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제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죠, 지금 분위기가. 예. 이해는 되시죠? 예. 근데 좀 잘 안 될 것 같은 표정이신가? 예. 자, 기질은 평생 안 변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기질은 나다움이기 때문에 성장을 꼭 시키셔야 돼요. 성장 안 시키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나이는 60인데 유치한 사람이 돼요. 머리에 등급 많은데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기질이 성장한다는 것은 나에 대한 자각이 커져가는 거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만큼 중심에 힘이 있는 아이나 어른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야 자기다운 생각을 하고 자기다운 감정을 누립니다. 그것은 능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꾸 제 자랑하는 것 같네. 제가 지난달에 미국과 캐나다에 강의하고 왔거든요. 이 강의도 했었어요. 그리고 치유 강의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왜 그렇게 가서 할 수 있냐면요, 제가 잘나고 똑똑한 게 절대 아니에요. 제 기질이 감정인 메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개발시키면요, 말하는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저처럼. 제가 진짜 말 많이 하죠 지금. 저는 말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강의하면 너무 좋아요. 좋으니까 조금 더 잘하게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누가 불러주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왜? 이게 내 사명이구나, 이게 내 능력이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신념이라는 기질이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을 되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든요. 기여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심지어 이기적으로 좋아해요. 제가 이런 말로 여러분 도움 받잖아요. 전 너무 이기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되는, 이게 이제 개발선상에 내가 나만큼 개발이 되면, 그게 누구든 자기만의 방식으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아이와 어른으로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자, 기질은요, 약점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감정이 주기질 제가 제일 잘하는 거죠. 사고는 제가 약점이에요. 저는 사고적인 능력이 아직도 좀 떨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이제 없어요. 뭐요? 여러분, 제가 사고 능력이 탁월해서 봐요, 저는 감정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점이 여러분 죄송한데 10개면요 단점도 10개입니다. 이 약점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 약점이 없으면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부부가요 이 기질 이론에서 보면 부부 계시잖아요. 부부는 기질이 정반대만 부부가 됩니다. 이게 또 놀라워요. 기질 공부 안 했는데도 사랑이 싹트고 마음에 들고 결혼 약속한 분들은 99% 기질이 정반대가, 성격 말고 기질이. 1%는 정략 결혼 이런 경우는 이제 관계 없을 수도 있고, 큰 기업가는 정략 결혼, 그러니까 사랑이 안 살아요. 죄송하지만 이게 이제 왜 그런가 생각하는데 이유는 잘 모르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교회를 자꾸 다니니까 사람이 만들어질 때 부부는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놨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려면 정반대끼리 만나야 연합체가 되지, 비슷한 사람은 친구는 되지만 완전한 하나는 잘 안 됩니다. 절친은요 기질이 비슷한 게 들어있어야 돼요. 기질이 똑같은 사람끼리는 절친도 잘 안 돼요. 여러분 공동체나 이런 데 가면 자꾸 친해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뭐 적당한 거리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둘 다 필요하죠. 안 친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 무의식의 기질의 차이가 나면 그게 안 끌리게 돼 있어요. 근데 정반대의 부부는 기질이 끌리게 돼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놓고는 대판 싸우죠. 왜? 정반대인 기질이 만나면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감정형이 주기질이라 말씀드렸죠. 요건 따라오실 수 있죠. 그럼 제 안에는 뭐가 주기질일까요? 사고형. 그럼 두 사람 대화할 때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여러분도 느끼실걸요? 저는 감정적으로 뭔가를 표현하고 아내는 사고적으로 표현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이야기했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함이 있어요. 저희 자녀들도 기질 전문가입니다. 맨날 기질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딸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빠 나는 감정형이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난 이렇고, 물론 그런 게 자칫 이제 핑계거리가 될 수 있는 거 조심해야 되지만 자기를 알아간다는 차원에 좋죠. 그러면 자기의 강점과 약점을 다 알게 돼요. 그래서 감정형은 사고가 약점인데 그 약점을 강점으로 가진 아내가 있잖아요. 그게 서로 돕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대판 싸우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하나됨으로 계속 가는 게 맞지만 죽을 때까지 하나 안 될 겁니다 아마. 근데 그 하나는 어쨌든 뭐 차후에 그렇지만 서로 보완하고 너무 좋을 수도 있지만 너무 차이가 나요. 저는 감정형인 사람들은 관계지향적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중에 그런 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중에 별말 안 해도 숙제 잘해가는 애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말해도 안 해가는 애들도 있죠. 그리고 별말 안 해도 잘 씻는 애가 있어요. 해도 안 씻는 애가 있죠. 100%는 아닌데 감정형들은 좀 잘 안 씻어요. 감정형들은 싫으면 안 하거든요. 그게 약점일 수도 있어요. 사고형들은 해야 되는 건 좀 하는 편이에요. 100%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저처럼 감정형들은 관계지향적인 사람일 확률이 커요. 사고형들은 좀 일지향적일 확률이 커요. 그럼 사고형이 관계를 못한다 이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퇴근을 하면 배고파서 오잖아요. 배고고 보고 하지만 아내를 보고 여보, 아내가 여보 왔어 이런 걸 좋아해요. 본능적으로. 근데 우리 아내는 어떨까요? 일중심이거든요. 그럼 남편이 배가 고픈데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건 뭐예요? 빨리 밥 해주는 거죠. 오면 보지도 않고 왔어 여보 하면서 막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가 다른 거죠. 그럼 저는 순간 서운해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도 본능적으로 서운해요. 그리고 하면서 들어가요. 그럼 아내가 막 일하다가 쳐다보는데 내가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내도 서운한 거지. 내가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와서 칭찬을 한 번만 못 해줄 망정. 아무도 잘못한 건 없는데 기질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냅니다. 근데 부부가 이 기질을 서로 이렇게 잘 소통하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을수록 부부는 정말 친밀해져요. 그런 부부는 아이를 볼 때 정말 폭넓게 봐요. 왜? 내 기질도 내 약점을 내가 알겠고 배우자도 알겠고 뭐가 수용하는지도 아니까 아이들이 약점이 보일 때 야단을 안 쳐요. 야단을 아예 안 치는 건 아니죠. 야단도 쳐야 됩니다.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비난 쪽에 야단을 안 치게 돼요. 여러분 대화를 진짜 우리들이 못 하거든요. 물 좀 마실게요. 재미있으세요? 네.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던데 저보고 맥 다 끊는다고. 감정형이라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자꾸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요 이제 뒤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나 제가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의 욕구 있잖아요. 욕구는요 기질에 따라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기질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요 욕구를 억압하며 자랄 확률이 커요.
예를 들어 제가 우리 딸은 이제 친구 좋아하고 외향적이고 이런 기질이에요. 근데 그럼 공부를 잘 안 하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제가 이 아이 욕구를 기질을 기반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 아이는 지금 감정적이고 신체적이고 외향적이니까 친구와 노는 게 좋다. 그럼 이 아이는 저보다 더 친구와 노는 걸 더 좋아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 말은 뭐 상대적으로 공부를 덜 하는 욕구가 덜 하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모르면 부모는 비난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놀아서 뭐 될래? 예. 근데 그 아이는 지 욕구대로 일단 한 거거든요. 그게 미숙할지라도. 그럼 부모가 내가 봐도 너는 이렇게 노는 게 맞기는 해. 너 친구 놀면 너무 좋지. 친구 만나서 대화하면 너무 좋지. 그럼 지 욕구를 제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승인하는 거잖아요. 맞아 아빠. 그래 그거 너무 좋아. 그리고 공부도 좀 해야 되겠지 하면서 진행을 하면 좀 낫는데 우리가 우리의 기질로 인한 욕구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별로 이렇게 승인을 못 받아본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예,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면 자녀를 볼 때도 똑같이 될 수 있는 거죠. 성장시켜야 되고 예, 재능으로 가고 약점이 있어서 내가 겸손해집니다. 아이들이요 자기 약점을 수치스럽게 만드시면 안 되고요. 그 약점에 대해서 겸손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아이 약점이 들어갈 때 비난을 하면 100% 수치가 올라옵니다. 비난도요 대놓고 하는 비난도 나쁘지만 은근히 하는 비난도 더 나빠요. 애가 비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기분은 나쁘거든요. 돌려가는 거죠. 그럼 아이는 점점 어떻게 돼요? 이 부족한 거는 숨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아이들 중에 감정형들은 거짓말도 잘해요. 예. 근데 우리가 그 아이의 약점에 대해서 너 이거 네 약점인 건 맞아. 부끄러워하지 마. 하지만 노력은 해야 돼. 이거 수치스러운 건 아니야. 하지만 약점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조금 보완은 해보자. 그렇게 접근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가 어릴 때 약점을 비난을 많이 받고 자라셨으면 우리도 자녀를 비난할 확률이 커요. 근데 비난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제가 많은 보호자들 만나면 본인은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 맞아요. 사랑하는 마음은 박수. 근데 전달하는 방법이 너무 이제 미숙한 거죠. 예. 기질이 뭔지 욕구가 뭔지를 잘 모르면 내 중심으로 아이를 판단하게 되니까 그럼 아이는 어릴 때부터 수치심이 많은 아이 또는 자기 비하를 하는 아이 또는 나는 잘하는 게 없어요. 저희 아이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저런 거죠. 뭐 어떻게 시기에 맞는 양육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인재로 자라게 할 것인가 이런 수많은 방법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복잡한 거는 제낄 겁니다. 죄송하지만 하여튼 뭐 시기별로 이런 자라남이 있는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통섭형 인재 발음도 어렵네요. 이게 제4차 산업 시대에는 더 중요하답니다. 보시면 다 이해되는 거예요. 통섭, 아우르는 능력이죠. 자기의 주 메이저가 있지만 뭐 인문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것들을 연결된 그런 아주 탁월한 인재상을 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좀 달랐는데 요즘 더 저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저런 인재 우리가 다 만들고 싶죠. 그러려면 뿌리부터 기질부터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질을 잘 해주면 믿고 맡긴다라는 게 그거예요. 이 아이의 기질은 곧 미래의 어떠함에 대한 어느 정도 예측인지 는 돼요. 100%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 아이가 사고적인 게 좀 두드러진다? 그러면 사고적인 영역에 탁월해질 확률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면 신뢰가 좀 더 되는데 감정적인 아이가 감정적으로 막 날리면 사고적인 게 떨어지면 이 아이의 감정형임을 내가 알면 그 감정형이 잘 자라고 있다는 걸 알면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얘를 잡을 수 있겠죠. 인생을 멀리 보고 크게 뛰게 하려면 제가 지다워져야 된다는 거죠. 흥미, 재능, 조기 발견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질에 맞는 활동이 그렇게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손 잠깐만 들어주셔도 돼요? 운동, 저 운동 안 좋아해요. 그럼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너 운동을 해야 돼. 살려고 하기는 합니다. 운동할 때 운동하고 나면 기분이 좀 좋은 것도 알겠어요. 운동 차장 안 합니다. 제 약점이기도 해요. 근데 제 아내는 운동을 너무 좋아해요. 운동하면 기분이 달라져요. 왜? 기질에 맞는 활동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하는데 좀 안 맞다 하긴 하세요. 하지만 알고는 하세요. 이게 내 쪽이 아니구나.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지만 그러다 보면 10대의 준전무가 됩니다. 자랑 한 번만 더 할게요. 제 아들은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제 아들이 이렇게 리폼한 옷을 중3 때 보고요, 자기한테 팔라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아들이 그거 듣고 나는 패션이야 완전 정했거든요. 그 디자이너가 세계적인 디자이너인데 마음에 든다고 팔라고 할 정도면 지가 뭔가 조기 발견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대는 싹 접었어요. 한편으로는 좀 원하기도 했어. 제가 의사니까. 우리는 중학교 2학년 3년 접었어요. 예. 이게 이 길이구나, 제가 믿는 하나님이 주신 길이구나, 그런 사인도 많이 보이고 하니까. 그 얘는 맨날 그 옷에 미쳐 있어요 지금. 그 대신에 약점이 많이 드러나요. 한쪽 기질이 발달하는 애들은요 다른 쪽 기질은 안 발달하거든요. 그 사이에는. 그래서 되게 속 터지는 일도 많아요. 예, 제가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 그것 말고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재미, 의미가 더 느껴지는 10대를 보내는 거죠. 초등학교 6년까지 이거 너무 의미 있어, 너무 재미있어, 나쁜 거 말고요. 어떤 활동, 자기 기질에 맞는 활동에 재미와 의미를 누리는 아이들은요 하지 말래도 합니다. 하게 돼 있어요. 그 재미는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부모님들이 인공적으로 준 재미는 그중에 하나 얻어 걸리면 다행인데 안 얻어 걸리면 그거를 골고루 해야 되니까 시키는 정도는 하시지만 메인으로 삼지는 마십시오. 공부를 해도 잘하는데 얘는 공부할 때 너무 힘들어하고 운동을 원한다. 공부는 시키시지만 운동 쪽에 여러분 속에서는 좀 포인트를 두고 계세요. 꼭 운동선수를 안 보내도 됩니다. 운동을 더 시키면 왜 그러냐면요, 그 기질이 발달하면 자기가 더 크니까 그래요. 그거 안 발달시키고 공부만 시키면요 공부 잘하는 이상한 생기 없는 애가 된다니까요. 그럼 나중에 공부를 안 해요. 이해되시죠? 다 아는데 제가 너무 열내는 건가요? 네, 물론 그러면서 폭넓은 경험도 시키는, 경험을 많이 해야지 직을 찾으니까. 이런 것들은 보시면 알고, 이 강의안이 필요하시면 주체적인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저는 공짜로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미래 인재를 키우자, 적기 교육하자, 잘 먹이자 이런 이야기고요. 적기 교육이 기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선행 교육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봐가면서 이 아이의 기질을 고려해서 이 아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오히려 기질 억압되고 안 좋기 때문에 적당한 선행을 하는 게 필요하고, 코티졸이라는 물질은요 스트레스가 기쁨보다 더 많으면 많이 나와요. 코티졸이라는 물질 들어보셨나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기질에 맞지 않는 일을 너무 시키거나 너무 준비 안 된 아이를 선행을 시키거나, 그럼 이 코티졸은 어떤 영향을 주느냐, 치매에 걸리게 하고요, 뇌를 갉아먹습니다. 기억 떨어집니다. 의미 없고 재미없고 우울증이 많이 빠질 수 있는 이게 인자가 되기 때문에. IQ, 여러분 IQ 막 계속 자라는 거 아세요? 네. 자기 기질에 맞는 삶을 열심히 사는 애들은요 처음에 IQ가 좀 안 좋아도요 초, 중, 고 IQ가 좋아집니다. 네. 제가 이제 검사를 해보면 확실히 그렇게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IQ가 좀 혹시 안 좋으신 분들은 지금 기질에 맞는 활동하시면요 연세 관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야에 자기 기질에 맞게끔 재미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한 사람들 IQ 검사해보면 IQ가 많이 좋아요. 옛날에는 안 좋았대요. 네. 분명히 잘합니다. EQ 중요하고 IQ 중요하고, 사실 저는 아무리 봐도 IQ는 별로 안 중요하다는 느낌을 많이 가져요. 특히 행복에는 IQ 순서랑 전혀 무관하던데요. 자기 기질에 맞는 자기의 의미와 재미를 경험한 아이들은요 어떤 일을 해도 의미 재미가 있기 때문에 훨씬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가 자녀들 행복하게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 행복하셔야 되는 것도 아시죠? 기질에 맞는 삶을 성장시키는 활동만큼 행복한 건 없습니다. 네. 여행이 그 총합이긴 해요. 여행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넘버원 행복 활동이래요. 여행을 가면 웬만한 기질이 다 맞아떨어지는 활동이에요. 여행은 대부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말까지 적절한 교육이라는 거는 교과서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 말고 제가 드리는 이런 교육들 통해서 이 아이가 맛을 봐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괜찮구나, 이런 맛. 자기만의 삶의 스토리가 생겨야 돼요.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아빠 난 이거 하면 좋은 것 같아. 이런, 그래서 제가 애들 오면 꼭 물어봐요. 너 꿈이 뭐니? 취미가 뭐니? 두 가지 꼭 물어봅니다. 너 공부 잘하는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꿈이 있고 취미가 있다 무조건 박수 쳐줍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꿈이 있고 취미는 애 치고 생기 없는 애는 없어요. 공부는 잘해요. 근데 뭐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너 취미 있니? 없어요. 게임해요. 꿈은 그런 거 없어요. 진짜 많아요. 꿈이 어디서 생기느냐?
자기 기질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소개는 많이 해주시되 몇 번 하다가 애가 흥미가 없으면요, 후보군으로 두고 다른 걸 좀 많이 해보시면 좋아요. 제 강의가 도움이 되실까요? 네. 반응이 별로 안 좋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공부 잘하는 법이라고 써서 죄송한데 이것도 기초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뇌의 단면인데요. 그냥 여러 어려운 이야기는 빼고 확실히 그 관계를 담당하는 뇌회로가 정말 중요하더만요. 예. 관계를 담당하는 뇌회로, 감정을 담당하는 뇌회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4단계로 나뉘거든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가 차곡차곡 자라면 정서가 안정이 되고 우울 이런 거 없고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자기랑 조화를 이루고 내가 누구인지를 틀을 만드는 게 만 3세래요. 그래서 어릴 때 오감이 중요하다라는 건 그런 의미도 돼요. 그래서 애착 그런 것들을 잘 해주시는 게 공부의 기초는 만 3세에 정해진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만 3세 지나면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엄마의 어떤 엔돌핀, 옥시토신, 엄마의 애정 어린 눈빛, 일관된,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자, 이거예요. 엄마가 신체형인데 나중에 기질 유형 말씀드릴게요. 아이는 신념형이에요. 여기서부터 미스매치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둘 다 좀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둘 다 반대 성향이거든요. 근데 아이는 어릴 때 엄마는 모르잖아요. 20대 때 애 낳는데 엄마가 뭐 이런 걸 압니까? 그 아이한테 자기의 기질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생겨요. 무의식적으로. 참 어렵죠. 네. 그래서 아이의 튜닝을 해서 아이에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갓난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엄마가,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결혼해서 애를 낳기 전에 엄마의 아빠의 상태는 원래는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날 힘이 있을 때 결혼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결혼해서부터는 내 중심으로 못 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중심인 내가 마지못해 배우자에게 맞추는 거는 내 중심이 그대로거든요. 그런 엄마나 아빠는 애한테도 마지못해 맞춰줘요. 그러면 튜닝이 안 돼요. 어렵게 이야기하면 아주 만 3세까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안 드릴 수 없는데 좌절절망은 금지입니다. 예. 뭐 전들 우린들 애한테 잘했겠습니까? 분명히 애들은 문제가 나옵니다. 완벽하게 키우는 부모는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거는 후천적으로 지가 또 해야죠. 어떻게 해요? 저도 제가 했거든요. 나중에, 그죠? 예, 전들 뭐 저요. 지금은 말을 많이 해서 목 쉬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목이 늘 쉬어 있었대요. 대학 가서 목이 좀 풀렸어요. 딱 이 목소리로 늘 살았어요. 전 늘 궁금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목이 쉬어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30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나 근데 어릴 때 왜 그렇게 목이 쉬었대? 그러니까 그제서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어릴 때는 뭐 일도 많고 부엌일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울어도 옆에 못 왔대요. 그리고 부엌일 다 하고 올 때까지 애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죠? 즉각적으로 품어주는 게 특히 만 3세까지는 중요한데 저 어머니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했어요. 아, 내가 왜 목이 울다가 목이 쉰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어릴 때 맨날 이러고 다녔다니까 제가요. 저 어머니 제가 용서했습니다. 저 어머니 참 좋은 어머니인데 상황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요. 저 0세, 3세 제가 결핍이 좀 있었어요. 다른 것도 좋았지만 그래서 제가 저때 만들어진 게 분노 폭발이었어요. 애가 우는데 누가 안 와. 분노가 만들어진 거지. 예. 지금은 엄청 좋아졌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 우리 병원의 직원이 6년, 5년 있는 분한테 제가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잘하죠. 화낼 이유도 없고.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저 시기가 정서가 안정되는 시기인데 정서가 안정되게 부모가 케어하는 게 뇌 보호 시스템이 가동해서 아이가 마음껏 자기 기질을 펼 수 있는 기반이 되기는 해요. 이때를 놓쳤다. 괜찮습니다. 계속하면 됩니다. 자, 관계적 기쁨은 계속 강조되는 거고 공부 로맨스가 생겨야 된다는 건데, 야, 공부 로맨스가 처음부터 공부 로맨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공부가 좋아지는 아이들. 여러분 공부가 좋으세요? 네. 근데 공부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요? 얘는 공부 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에는 책을 통한 공부를 하지만 원래 초등학교 1학년 전에는요, 책 말고 흥미, 자기 주도성, 방향성, 나 저거 좋아, 이거 좋아, 재미를 느껴본 틀이 있는 아이는요, 지루한 공부에도 그 틀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내가 공부에 흥미가 전혀 없다.
그 틀로 다시 내려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다른 것을 통해서 자기 주도성을 키우셔야 돼요. 일이 점점 커지네요, 그죠? 예.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공부도 일부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기질과 놀이와 흥미거리와 제 아들처럼 좀 위험하고 그래 보일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백합원 하면서 어떤 자기만의 삶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보상회로 같은 게 가동돼야 됩니다. 해보니까 좋더라가 있어야지 계속 그걸 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릴 때 없었던 애는 100% 게임으로 갑니다. 게임은 값싼 보상이거든요. 어릴 때 힘들어도 보고 성취도 해보고 해본 아이들은요, 게임이 별로 재미가 없게 돼 있어요. 게임은 우리 안에 이제 여러분 도파민이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해되시죠? 도파민은 흥미일 때 도파민이 엄청 많이 나와요. 우리 몸에는 도파민이 다 필요. 여러분 지금 저에게 집중하는 것도 도파민이에요. 이러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코티졸 올라갑니다만은 도파민으로 집중하고 계신데, 도파민은 5만 대 다 쓰이는 호르몬인데 특히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때 도파민이 나와요. 가서 할 때 도파민이 나와요. 재밌을 때 도파민이 나와요. 그리고 어릴 때 그 스마트폰 보여주지 말라는 게,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도파민의 특징은 뭐냐면 값싼 도파민이에요. 수준 낮은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이런 도파민은요, 다른 거 갖다 주면 재미없어 합니다. 오로지 이거나 자극적인 것만 재밌어지는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그걸 보여주지 말라는, 최대한 늦추라는 이유가 그거죠. 근데 어릴 때 자연을 가지고 놀고 만들기 하고 지가 뭘 좋아할지 말도 운동을 하고 지가 움직이면서 지가 가서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게 해주면 그 아이들은 점점점 자기 주도성이 만들어지죠. 틀이 만들어지고 흥미와 보상으로 틀이 만들어져요. 그런 애들은 실패해도 금방 틀고 또 하게 됩니다. 그 정도 틀이 만들어져서 초등학교 때 공부를 시키면 하기 싫어도 할 수 있는 틀이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가능한데, 이 틀조차 안 만들어졌다면 중학교 공부 절대 감당 안 돼요. 학교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애들 오면 엄마한테 그래요. 얘는 지금 자기 주도성이 없지 않느냐고. 근데 계속 엄마는 학교 보내달래요. 공부하게 해달래요. 불가능합니다. 이 아이가 흥미있어 하는 것부터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고등학교 여학생은 춤을 어쨌든 발견했지 않습니까? 늦게라도 발견을 해서 그때 생기가 돋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뭔가 자기 의욕이 생기는 것들이 필요한, 그게 공부 잘하는 비결의 핵심 중에 굉장히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별로 원치 않을 때 책을 너무 강조하는 건 위험합니다. 사실 책이 중요해요. 어릴 때 다독시켜라,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봐가면서 시키시는 게 맞아요. 제가 어릴 때 책을 많이 봐서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하는 사람이 된 것 같으세요? 책 잘 안 봤습니다. 책은 보게 해야 돼요. 제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말은 책만 많이 본다고 저런 게 생기지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가 흥미 있으면 흥미 분야의 책을 읽히면 너무 좋죠. 그래서 이렇게 생존이 보장되는 안정감이 있을 때 코티졸이 안 나오고 도파민이 나오고 애착이 되고 감정이 풍성해지고 기질에 맞는 성장이 되면 보상회로가 가동되면서 자기만의 인지가 되고 전전두엽이 발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몰입이라는 게 가능해져요. 애들이요, 몰입하는 애들은 게임 몰입이 아닙니다. 게임은 수동적 몰입이라서 몰입이 아니에요. 게임 말고 몰입은 뭐냐면 내가 액티브하게 하면서 집중하는 게 몰입이고, 몰입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 몰입의 힘을 길러주는 거는 기질 기반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가 나중에 실패해도 아이는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또 찾아가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말씀드린 건 넘어가도, 자, 그래서요, 이런 6학년 때까지 발달 과제가 있지만 이걸 한번 사진 찍든지 강의안을 받아가시고 보시고, 그래서 경험 의존성 뇌발달은 이게 1만 시간의 법칙은 다 아시죠? 그래서 기질에 합당한 행동을 1만 시간 하면 진짜 전문가가 10대야 됩니다. 의욕도요, 본능적 의욕을 잘 살려줘야 그 다음에 자율적 의욕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가치적 의욕으로 가요. 가치적 의욕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때로는 성공도 하고 행복하고 인류애를 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의욕입니다. 그게 되려면 첫 번째, 본능적 의욕을 살려야 돼요. 이 본능적 의욕이 뭐예요? 기질에서 나오는 의욕입니다. 이걸 죽여버리면 자기가 세운 목표에 대한 의욕이 안 생겨요. 그럼 자기 주도성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공부를 오랫동안 참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아이가 되지, 중도에서부터 많이 멀어지는 아이가 되죠. 위협 이런 거 하시면 아이들의 내적 동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위험하다, 다 아시죠.
멀티미디어 아시죠? 슬로우 띵킹이 안 되기 때문에 전전도엽이 발달을 안 하죠. 되게 폭력적이 되죠. 몰입하는 아이를 만들면 집중보다 30배인가 너무나 많은 힘을 발휘하는 게 몰입이래요. 제가 얘가 제밖에 없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를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사실 공부를 제가 의대를 갈 때 삼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별말 다 하죠. 5번 시험 치고 5번째 만에 붙었어요. 왜요? 공부를 못했으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상처가 사실 많은데 초등학교 때는 이제 그냥 뭐 넘어가고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에 올라가면 공부를 죽도록 해요. 그래서 반에서 5등을 했어요. 잘했죠. 그 다음부터 그걸 할 힘이 없고 완벽주의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10등, 15등 공부를 1도 안 했어요. 중1 말에 가면 반에 50몇 명 중에 40등. 그 다음에 다시 중1 올라가면 죽도록 해요. 처음에 밤새 가면서. 그래서 또 한 전교 10등 했어요. 잘했죠. 중학교 때니까.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전교 600등. 중3 때 똑같이. 고1 때 고쳤을까요? 똑같이. 고2 때 똑같이. 고3 때 똑같이 했어요. 미쳤죠? 그러니까 재수를 하죠. 근데 이제 이럴 때 제가요. 다른 거는 진짜 공부 싫은데 국어 제가 진짜 못했거든요. 근데 영어는 재미가 있었어요. 영어 하나만 봤어요. 저는 공부 남들 할 때 저는 영어만 했어요. 영어는 맨날 만점이었어요. 다른 공부는 하나 안 했어요. 그래서 수학은 덩달아 조금 했고, 그래서 고3 때 뭐 영수 조금 하니까 뭐 대학은 못 가죠. 근데 재수할 때도 또 그랬어요. 처음에 열심히 했어요. 또 안 했어요. 손을 아예 놓고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해서 안 하는 거죠. 재수할 때 삼수할 때 고쳤어요. 그리고 의대를 가게 된 거죠. 그럴 때 영어를 공부할 때 저는 다른 때 몰입은 못하면 영어 공부하면 새벽 3시에 눈 뜨면 새벽 3시예요. 공부하다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몰입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중에요. 몰입 한 가지만 하게 하셔도 뇌 틀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기질에 맞는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 가지 잘하는 거는 나중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가 흥미 없는 일은 아무리 시켜도 몰입은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몰입의 틀이 만들어진 사람은 나중에 흥미 없는 일에도 몰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우리 마음이 틀 만드는 데가 최소한 초등학교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복잡한데요. 결국은 기질 기반으로 애착을 가지고 아이를 존중하며 키우는 아이의 뇌 안의 호르몬 변화와 그러지 못하는 아이의 뇌 안의 호르몬 변화입니다. 의욕물질 다르죠. 뭐 하여튼 너무 달라요. 그리고 자기 주도성 떨어지고 재미없어지고 코티졸 많아지고. 그래서 아이들 학교에서 많이 잘 때는 학교에서 안 자려면 도파민이 나와야 안 자요. 생기 있게. 그럼 공부가 도파민이 나오는 활동이 돼야 되잖아요. 어릴 때 만들어지는데 그게 안 되는 애들은 딱 보는 순간 코티졸이 나와서 잡니다. 그런 애를 깨우면 큰일 나요. 잠이라도 자야 되는데. 자, 그래서 부모의 변화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걸 여러분 자녀에게 한번 보기 위해서 부모의 어떤 자기 기질에 대한 성장의 척도, 그래서 오늘 시간이 짧아서 더 자세하게는 못하지만 부모가 여러분이 내 기질을 얼마만큼 자라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까 내가 말씀 다 드린 내용이죠. 마음은 빙산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나뉘어요. 무의식의 개발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들, 요즘 무의식의 시대입니다. 무의식에서 번뜩이는 창의력이 나와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게 되려면 무의식의 개발이 중요하겠죠. 무의식의 개발 중에 사람 다음은 기질이라는 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고통이 훨씬 많아요. 아이가 자라면서 기쁨이 늘어나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기쁨이라는 게 뭐 이렇게 쾌락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것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이라는 단어로 그냥 붙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뇌에 이런 능력이 많아진 사람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누가 나를 뺨을 쳐도요, 그 사람 원망하지 않을 힘이 생겨요. 원망했으면 좋겠나 봐요. 굉장히 넓은 사람이 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뺨 맞은 것보다 내 안에 기쁨이나 즐거움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인격의 힘이라 그래요. 인격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얼마나 양이 많은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깊이 있는 즐거움과 기쁨과 이런 의미는 완전 양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진짜 큰일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즐거움이 기쁨이 늘어나는 삶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믿는 이제 교회 예수님 성경에는요 성숙한 사람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쁨이 더 늘어나는 삶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걸 한다고 기쁨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저 역삼각형이 맨 밑에 있는 게 청소년기까지의 우리의 기쁨의 수준이고요. 중간은 20, 30대, 맨 위에 있는 자기 너머라는 것은 30, 40대 결혼 이후에 기쁨이 양이 달라요. 저렇게 여러분이 잘하셔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수준 높은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래서 불혹이라고 그러잖아요. 40대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요즘은 40대가 불혹이 아니죠. 50도 불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죠?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중심이 생기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기쁨의 단단함이 생긴 사람들은 나이가 들 때 되게 고상하게 들어요. 우리 목사님처럼 되게 성숙하게 사람들을 품어주고 막 이렇게 막 속 좁게 안 할 수 있는 거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기질을 개발시켜 줄 때 아이들은요 그런 어른으로 성장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쾌락은 생존과 적응 단계의 쾌락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자기를 실현하는 쾌락이라면, 세 번째가 인류의 나를 벗어나는 인류에 공헌하고 친절을 베풀고 할 수 있는 넉넉한 기쁨이 내 안에 자라는데,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이런 것들 중에 여러분의 어떤 스타일들을 기질을 한번 좀 파악을 해보고 한번 궁금한 걸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기질 중심 심리 발달론이라 그래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은 자기 너머, 나로 국한되는 그런 사사로움에서부터, 그것도 중요하지만 넘어가야 되는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1단계를 거치고 2단계를 거쳐야만 3단계로 갈 수 있어요. 1, 2단계를 건너뛰고 3단계로 가면 문제가 생겨요. 3단계가 되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 그런 분 있잖아요. 사회에 되게 지도자였는 줄 알았는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더라. 그죠? 어른의 모습으로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그런 뉴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대법관에 무슨 검사인데 뭐 노출증에 잡혔더라. 이게 뭐 병일 수도 있지만 내면의 성장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요, 그분이 속해 있는 데서는 문제가 많이 생겨요. 교회도 그런 문제가 많아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이 저런 단계를 걸쳐 성장했더라면 훨씬 더 좋은 그런 지도자가 계시죠. 지금도 계시는데 혹가닥 아닌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런 걸 건너뛴 분들이 그냥 나이가 들었을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저 시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눈치도 봐야 되지, 학교에서 공부도 해야 되죠.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 나름의 생존을 하는데 자기 기질을 씁니다. 이럴 때는 두려움이 커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다 못하니까 이제 가짜 자기도 발달을 하는데, 자, 그러다가 한 성인이 되면서부터 내가 내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나다움을 개발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참 나를 써먹는 재미가 이거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사춘기는 지났고 20대가 대부분 지나셨나요?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다 20대로 보이는데 지났구나 하셨기 때문에 자기 실현 단계를, 제 말이 거짓말로 보이세요? 약간 과장은 했습니다. 네. 이제 빠르신데. 자,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자기 실현 단계 이상은 되셔야 되거든요. 근데 한번 자문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답게 살아온 삶이 있으세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그랬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아마 100% 이러기는 힘들 수 있어요. 전혀 문제 없고요. 지금부터 하셔도 돼요. 나이가 들어도요. 저도 이걸 본격적으로 한 건 40대부터입니다, 여러분. 40대부터 제가 제 감정을 이렇게 더 살리고 애를 썼죠. 그래서 나답게 살고 싶은 것들을, 결혼을 하면서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 전에 많이 놀고 다니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거가 다른 거고, 내 기질에 맞는 활동과 이런 집중과 몰입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내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으세요? 내가 좋은 만큼 애들도 지가 좋을 확률이 커요. 애들은 무의식적으로 엄마가 지를 좋아하는지를 보고 자라요. 무섭죠. 그래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는 건들고 안 건들면서 애들 보고, 그거 똑같은 거죠. 참자기의 즐거움을 많이 누리십시오. 지금이라도. 부부끼리 이게 동의가 되면 더 좋아요.
마음대로 놀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감정형이고 외향형이면 외부 사람을 만나는 게 제 기질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내는 제게 그걸 허락하시는 거죠. 사모님께서 마음껏 만나라. 그렇게 해주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도 엄청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도 되지만 제게도 도움돼요. 여러분, 제 기질이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자기 넘어갈 때까지. 자기 넘어간 부분도 제가 있어요. 여러분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의 모든 기질의 면들이 자기 너머로 갔는지는 저도 모르죠.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안 되면은 몰입 같은 걸 많이 해보세요. 그게 운동이든, 그죠? 그게 뭐 미술품이든, 그죠? 그게 말씀이든 성경 교회 다니든 뭐라도 좋으니까 해서 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아야지 내 표현도 하고 내 주장도 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자기는 하여튼 즐겁고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강의를 불러주시면 너무 행복한 게요. 강의 자체를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다가 강의비도 주시더라고요. 저는 일석이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강의해서 목이 다 쉬었겠습니까? 지금 다음 주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그게 저는 지치지 않아요. 진료할 때는 지칩니다. 왠지 아세요? 진료는 내향형을 써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저는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내 기질하고 안 맞으면 하기는 해야 돼요. 내향이 발달해 있는 부분도 있지만 확실히 저는 외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힘이 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서 저를 발달시키면 저만 좋은 게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몰입을 할 수 있고, 저는 1시간 반 이렇게 강의하라 그러면 안 좋아합니다. 한 10시간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 관계는 그럴 수는 없으니까. 같은 일도요, 자기답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시기가 20, 30대입니다. 청소를 해도요, 감정형들은요 본능적으로 예쁜 걸 좋아합니다. 청소도 좀 예쁘기를 원해서 하는 경향이 좀 많아요. 물론 다 깨끗하기를 원하지만 사고형들은요 질서 정연한 걸 본능적으로 좀 좋아해요. 질서 잡으려고 청소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신체형들은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신체 감각이 섬세해서 더러운 꼴을 못 봐요. 발에 뭐가 밟히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 힘들어하지만 그러면 이제 그거를 때문에 청소를 합니다. 아이들 가만히 보시면 똑같은 공부도 다르게 합니다. 어떤 애들은요 가만히 앉아서 해요. 사고형일 확률이 커요. 어떤 애들은 움직이면서 해요. 감정형이나 신체형일 확률이 커요. 자세히 보시면 그런 차이를 볼 수가 있죠. 자, 결혼을 하면 사실 자기 너머로 갔어야 되는데 요즘 우리가 이제 그러지를 못해요. 여러분, 요즘 서울에는 40 넘어서 결혼 안 하는 퍼센테이지가 60%가 넘는데요. 미혼 남녀가 40이 넘어도 안 한대요. 부산에는 한 30%래요. 점점 많아진대요. 왜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전에 뭐 몇 포 세대 이런 말, 뭐 나라를 탓하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자기 너머로 아직 안 가는 거예요. 결혼하기에는 생존이 너무 걱정이 되고 자기 것 위하고 싶고,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안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여전히 그 단계에 머무는 거죠. 결혼하셨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겁니다, 진짜. 30대에는 이제 성화, 성숙으로 가야 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도 아직 자라야 됩니다. 100세 된 분에게 이야기를 드려요. 자라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중요한 게 기질의 약점이라 그래요. 성숙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의 연약함들에 대한 인식을 내가 하고 그것을 누구인가에게 수용받는 경험을 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수용을 많이 받고 자랐어야 되는데, 그러지 여러분이 약점을 수용을 못 받았다면 지금 부부끼리 수용을 해주시는 대로 가는 게 지름길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꼴 보기 싫은데 수용해주고 싶습니까? 그죠? 정말 이해 안 되는 그걸 수용하니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서로가 수용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좋은 벗이 옆에 있는데 부부끼리 쉽지는 않죠. 자기 중심성의 한계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왜 싸우느냐? 내 중심성 때문에 싸워요, 사실은. 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면 싸우겠습니까? 그죠? 내 중심성이 많아요. 이거를 포기하고 우리 중심으로 가는 게 너무 어려운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연습하면 되죠. 타자가 필요해요. 종교도 필요하고, 저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하고, 제 교회 지난 목사님이 필요하고, 그죠? 그래서 이 좀 자기 너머로 가시는 분들은 감탄을 잘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이요, 작은 것에 감탄 이런 걸 잘해요. 그게 내 안에 내적인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안 좋아도 감사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죠? 인류에 막 이럴 땐 자기 약점이 안 부끄러워져야 돼요. 자, 여러분의 약점을 보통 우리는 숨기거든요. 순간. 네, 본능적으로. 그게 첫 1단계예요. 좀 건강해지면 자기 약점을 그냥 인정해요. 건강한 거예요. 3단계 건강이 뭔지 아세요? 약점을 자랑하는 겁니다. 네, 이거 어려워요. 네, 내 약점을
내가 일단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라는 거는 내가 그렇다 어쩔래, 나 원래 그렇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건 뻔뻔한 거죠. 예, 자랑한다는 거는 제가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러나 조심은 하죠. 제가 말이 많은 사람이라 약점 말에 실수가 있어요. 제 아내가 늘 지적해 주거든요. 예, 그럴 때 제가 제 약점을 충분히 하면 수용하죠. 여보 말이 맞아, 여보는 잘 보네, 그죠? 그러면서 서로가, 그럼 아내가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본인의 강점을 수용했잖아요. 그리고 약점에 대해서 아내가 말해줄 때 수용했잖아요. 서로가 이렇게 해주면 부부가 안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애들은 무조건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할 때 이렇게 대하시는 게 맞아요. 잘 안 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약점을 어릴 때부터 수용 못 받고 자랐을 확률이 커요. 여러분 뭐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비난했다? 그러면 여러분도 또 비난할 hurt people 할 수 있거든요. 자, 약점이 무조건 우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무조건 드러나고요. 여러분도 무조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약점을 숨기기 위해서 애쓰시면요, 하루 이상 그게 안 돼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를 숨기시기 애쓰기보다 드러난 약점을,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수용해 주는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제 약점이 드러났다 칩시다. 그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면을 잘 쓰고 살거든요. 저도 그렇고. 예. 근데 그게 늘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나 이런 데는 좀 쓰는데 집에 가면 다 뽀록 나지 않습니까? 전문 용어가 자꾸 나오네요. 예. 예.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비난받지 않고 그것을 누가 약점을 수용해 주면요, 진짜 감사해집니다. 그리고 내 약점이 수용받는 경험을 하면 나도 그 사람의 약점을 수용해 주는 힘이 생겨요. 자, 남의 약점은요, 내 강점으로 수용해 주는 거거든요. 내 약점은 저 상대의 강점으로 수용해 주는 거죠. 그러면 나와 참 다르구나, 와 이건 나는 못하는데 아내는 너무 잘하네, 이게 생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 대해서 감탄을 많이 해요. 불만도 좀 해요. 어쨌든 예. 와, 너무 놀라운 게 내한테 없는 게 아내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일들도 생겨요. 그래서 와, 신비롭고 너무 조화롭고 너무 감사해요. 늘 그렇지만 않아요, 그죠? 싸우기도 하고, 그죠? 예. 순간 본능이 안 맞으면 힘들죠. 그러면 경외감, 신비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더 배우자를 알고 싶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대충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천만에 만만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안에 무의식이 얼마나 무궁무진한데요. 여러분 평생 사랑하고 정말 친밀하게 살아도 부부는 다 몰라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상대에 대한 신비와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그러면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게 아니라 관심이 있어집니다. 이런 경험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여유로워져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제가 사고에 약점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말할 때 좀 불안해 하거든요. 지금도 그게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그래요. 제가 재작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 정신과 의사의 부회장을 했는데, 할 때 제가 약속받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저한테 의견을 묻지 말라고, 저 생각 잘 없다고, 하지만 분위기는 메이킹 하겠고 강의는 하고 하겠지만 회의할 때 의견 내가 잘 못 낼 거라고, 회장님 괜찮겠냐고, 괜찮다고 부회장을 했거든요. 저는 제 강점을 살려서 열심히 했죠. 2년 동안 제 의견을 안 물어봐서 너무 좋았죠. 왜냐하면 제가 제 약점을 인정하지만 의견을 내도 되지만 사고적인 의견을 제가 잘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의식 안에 수치로 아직 남아있는 게 있었다가 몇 년 전에 모임에서 누가 물어보길래 제 의견을 냈는데, 내고 난 순간 제가 미치게 됐어요. 이거 이상한 의견 같다는 어릴 때 마음이 올라온 거죠. 근데 그걸 딱 캐치한 선생님이 저를 보고 선생님 그거 감정형 아이디어로 너무 좋습니다. 실제 감정형 아이디어로는 좋았거든요. 근데 사고적인 연약함 때문에 제가 위축됐을 뿐이지, 그분이 제 그것을 이렇게 수용해 줄 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배우자의 약점을 수용해 주고, 자 그러면 배우자는 계속 약점을 가지고 나는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나도 노력하지만 노력해서 약점에 다 사라지지 않아요. 약점은 누군가가 수용해 줄 때 조화를 맺지, 약점을 다 사라지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점은 수용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지 않고 기질이 억압되면 좀비처럼 살아갑니다. 너무 많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너무 중요합니다. 기질. 자 그러면 기질 하는데, 기질을 억압하면 몸에 질병이 너무 많이 생겨요. 불면증 엄청 많아요. 저한테 오시는. 공황도요, 자기 기질 억압하다 터져요. 두통, 피부 질병, 소화 안 돼요. 자기 기질 억압하면. 면역 기능 떨어져요. 우리 아이들 기질을 살려주면
저런 것에서부터 훨씬 자유로워지죠. 그래서 자기 기질을 기반으로 나다워지면 진짜 자기라 그래요. 근데 너무 사회적인 압박이나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또 다른 가면은 가짜 자기라 그래요. 가짜 자기는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진짜 자기로만 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막 더 이상하게 했겠죠. 예의를 좀 나름 갖추지 않습니까? 예의는 좋은 가짜 자기입니다. 필요해요. 예. 하지만 강박적으로 가짜 자기가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경우가 문제예요. 그래서 진짜 자기를 만들 때 이런 즐거움이 생길 수 있다. 보시면 다 이해할 만한 겁니다. 자, 한두 번씩 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런 즐거움, 기쁨, 성적인 친밀감도 회복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도와지면 사춘기 자녀 곧 옵니다. 죽습니다, 그죠? 아, 우리 아들 때문에 힘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 예. 그럴 때 이 아이를 어떻게 수용하냐? 사춘기 때는 아이가 뒤집어지는 시기라 기질의 쏠림이라고 해서요. 정말 미워 보이는 기질이 하나는 쏠려요. 사람 배려도 안 해주고 이런 애들만. 그때 이 아이의 그 기질의 약점을 내가 수용해주는 힘이 생겨야 되거든요. 아이 초등학교 때 하십시오. 그래서 아이가 나중에 난리칠 때 아, 요게 이거구나. 좀 전략을 가지고 뺨을 맞으면 훨씬 안 아프대요. 예. 갑자기 맞으면 너무 아프대요. 진짜 그렇답니다. 저 때리라 이러면 훨씬 낫다고 합니다. 기질은 바뀌지 않는다. 자, 성격과 다르다. 자, 말씀드리고 자, 이 세 가지를 제가 한 15분에 걸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도 헷갈리실 겁니다. 제가 오늘 헷갈림을 드리러 왔는데 보기에는 간단해 보입니다. 내가 사고형이냐 감정형 둘 중에 하나 정하실 거고요. 신념형이냐 신체형이냐 둘 중에 하나 정하실 거예요. 외양 내향을 정하실 건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질 안에서도 주기질이 뭐고 부기질이 뭐고 기질이 역동이 생기고 서로 하여튼 너무 복잡해서 이거는 저희가 한 6시간 해요. 예. 어쨌든 오늘 이거를 불러주시면 제가 6시간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사고형, 감정형, 그러니까 나는 사고형, 감정형 다 있어요. 이런 분 있거든요. 성격입니다. 기질은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MBTI 하실 때 51대 49 이런 거 다 쏠린 거예요. 예. 보통 30대 70 이거는 좀 자기다울 수도 있어요. MBTI 해보시면. 자, 그러면 한번 유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사고형은 생각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주로 아 몰라 기분 나빠 이런 건 감정형의 멘트일 확률이 크고요. 사고형은 팩트가 중요하거든요. 내 말이 맞잖아. 이렇게 말할 확률이 크다는 거죠. 예를 든 거예요. 감정형이 내 말 맞잖아. 그러기도 해요. 하지만 경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사고형이 왜 우울질이라고 분류했느냐? 이건 책설인데요. 생각을 많이 하면 대부분 우울해집니다. 생각은요. 우리네가 부정 편향성 때문에 생각을 하면 조금만 하면 별로 안 우울한데 많이 하면 할수록 이렇게 치우쳐요. 사고형들이 감정형에 비해서 좀 우울해요. 그래서 우울질자 붙였어요. 저는 감정형이니까 우울이 별로 없겠죠. 네, 감정형은 좀 낙천적이에요. 하지만 충동적이에요. 네. 자, 사고형은 MBTI에서는 사고형이라고 그러고요. 디스크라는 이론에서는 신중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신중하거든요. 그죠? 네. 사고 과정을 즐겨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문제가 되면 그래요. 저 생각을 못 멈추겠다고. 감정형들 웬만하면 생각 잘 멈춥니다. 전 생각이 좀 없어요. 결혼 초에 아내한테 오해받았어요. 그럼 멍하게 좀 잘 있거든요. 그 아내가 무슨 생각해? 전 여친 생각해? 막 그러거든요. 아니라고 나는 지금 아무 생각도 안 했다고. 근데 아내는 사고형이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 아니야. 분명히 저 표정은 뭘 생각했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럴 수 있을 정도로 감정형, 사고형은 생각 양이 좀 다르긴 합니다. 분석적이에요, 사고형이. 그죠? 조직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좋죠. 객관적이에요, 지적이에요. 계획도 잘해요, 사고형들은. 다음에 좀 꼼꼼해요. 사고형은요, 디테일을 잘 구분해요. 정확해요. 상상력이 그래서 많아요.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죠? 걱정도 여러분 상상력인 거 아시나요? 안 좋은 상상을 하니까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조적입니다. 탁월한 관리를 잘해요. 감정형은 힘들지만 꼼꼼하게 관리하면 우리는 힘들거든요. 네. 감독도 잘해요. 감수성이 예민한 거는 뭐냐면 A와 A-를 구분하는 능력이에요. 저는 A와 B는 구분합니다. 감정형이기 때문에 A와 A- 구분을 잘 못해요. 아내는 A와 A-를 구분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보, 이 옷이 예뻐, 이 옷이 예뻐. 저는 구분을 못해요. 다 예뻐 그래요. 그럼 이 기질을 이해를 못하면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진짜 모르거든요. 예, 진짜 그렇거든요. 예. 예. 반대도 역도 형성돼요.
감정형은 대화하고 싶은데 아내는 사무적으로 딱 대하게 보이거든요. 그럼 내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기질의 차이. 감수성이 예민하고요. 완벽주의에 빠질 확률이 커요. 왜?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되게 충실해요. 되게 희생적이에요. 싫어도요, 생각으로 정해서 합니다. 대신에 과하게 부정적이면 비판적이 돼요. 염세적이 돼요. 그리고 감정이 좀, 사고형은 감정이 좀 떨어지거든요. 무관심하고 무뚝뚝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 중독, 걱정 중독에 빠져요. 기질은요, 억압하거나 잘못 키우면 중독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중독이 있는지를 보면 기질을 알 수도 있어요. 완벽 중독, 걱정 중독. 감정형은 반대입니다. 축이 반대예요. 예, 저를 찍는 건 아니죠. 저를 찍는 걸 좋아하는데. 자, 감정형은 흔히 말하는 다혈질이라고 표현을 해요. 좀 욱하는 분들, 사교형이라 그래요. 좀 관계할 때 감정이 들어가거든요. 감정 사용을 즐기고요. 그래서 주로 몰라, 기분 나빠, 좀 그런 단어를 많이 쓸 확률이 커요. 그래서 관계 중심이고 동감을 잘해요. 네가 힘들겠구나, 그런 식의 동감을 잘하고 잘 보살필 확률이 커요. 감정은 관계적이니까. 그죠? 그다음에 대화 같은 걸 하는 걸 좋아해요. 끊임없이 말을 해요. 예, 그리고 감정형들은 그러니까 사교형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걸 좋아해요. 제가 감정형이라고 그랬죠? 인정해 주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그렇다고요. 네. 자, 감정형은 에너지가 있잖아요. 설득력이 좋아요. 한 번 이야기할 때 좀 설득하는 힘이 좀 있어요. 사고형은 논리적이니까 설득력보다는 변정이나 이런 논리적인 힘이 있지만, 감정형은 논리는 없는데 설득력이 있어요. 열정적이에요. 네. 교회 다니는 분들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 이제 감정형이고 바울이 사고형인데, 어쨌든 분위기 메이킹을 잘해요. 어린아이들 중에 감정형인 애들은요, 딱 들으면 좋아할 만한 단어를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 되게 감동적인 단어를 많이 써요. 본능적으로. 그게 꽂히는 거예요, 감정형들은. 그리고 행동파. 네. 감정은 행동과 또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잘 행동으로. 충동적이에요. 흥분 잘하고요. 재미, 감아주는 언어를 잘 써요. 어떻게 하면 사람의 기분을 좋아할지를 아는 거죠. 좀 자유롭기를 원해요. 자유. 사고형은 틀이 있잖아요, 그죠? 좀 기발해요. 늘 즐겁고 낙천적일 확률이 크고 늘 사람이 필요하고 동정심이 강하죠. 근데 감정형의 단점은 불안정해요. 사고형의 단점은 뭐였죠? 비판적, 염세적, 무관심, 무뚝뚝, 완벽, 걱정 중독이라면, 감정형의 단점, 약점은 불안정해요. 감정이라는 게 선이 없으니까 휘발성이 있죠. 충동적이에요. 조직 같은 건 별로 안 좋아하고 못해요. 그리고 중독은 뭐예요? 사람을 자꾸 찾아다녀요. 그리고 자꾸 쇼핑을 그렇게 안 해. 여러분 쇼핑할 때 기분 좋거든요, 그죠? 사고형들은 기분이 그렇게 좋을 필요가 우리보다는 별로 없으니까 굳이 쇼핑을 우리만큼은 잘 안 해요. 필요한 위주로 하는데, 감정형들은 사는 것 자체를 좋아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제 감정형들은 쇼핑 중독에 잘 빠져서 옵니다. 손들라면 안 드실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비교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찍으실 거예요? 찍으세요. 그러면. 네,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요. 시간이 좀, 제가 감정형이 원래 시간을 잘 못 맞추거든요. 오늘은 맞춰 드릴게요. 네, 저대로 맞추지 말까요? 맞춰야 되겠죠? 네. 이게 생각을 강조한 유명한 나폴레옹 앤드류 카네기가 있고요. 감정을 강조한 알리바마 마임 회장이라든지 샌다 타코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말이 맞아요? 그렇죠. 둘 다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감정형이 나와야 될 때 좀 나서주고, 사고형이 좀 해줄 때 해주는 조화. 집안에는 이 기질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집안에 자녀 포함하면 기질이 싹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다채롭고, 그래서 싸움도 많지만 그래서 서로가 이해가 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건강한 가정일수록 적시적소에 조금 등장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다음에 이제 그 축. 자, 나는 사고형 같아. 나는 감정형 같아. 네, 잘 모르겠다. 네,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왜 잘 모르냐면요, 이상해서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살아오면서 어떤 이유로 조금 기질이 억압됐을 확률이 커요. 저도 몰랐어요. 걱정,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사고형인 줄 알고 살았다니까요. 너무 감정을 누르고 사고를 개발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 강의를 하면 10중 8구 헷갈린다는 분이 훨씬 많이 생겨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헷갈리셔야지 찾아보자는 거죠. 예, 예. 헷갈리는 건 절대 이상한 게 아니니까 헷갈리실 수 있으면 헷갈리시는 게 좋다.
하고요. 자, 그다음에 그 축을 하나 찾았으면 신념 신체인데요. 신념은 뭐냐면 에너지가 이 정신에 많은 사람이고요. 반대 신체는 에너지가 오감에 많은 사람이에요. 신기하죠? 이런 게 있는 게. 신념형은 그래서 직관형이라고 불러요. 왜? 그냥 아는 거예요. 여기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냥 논리 없이 알아요. 근데 물어보면 자기도 몰라 왜 아는지. 직관적이라는 거죠. 직관적인 사람이고, 이런 분들이 주도적으로 뭘 해요. 딱 깨닫고 나를 따르라 하는 분이 신념형이에요. 그럼 반대축에 있는 신체형은 뭐예요? 직관적이지 않겠죠? 감각적입니다. 그리고 주도적이지 않을 확률이 커요. 팔로우를 잘해요. 둘 다 필요합니다. 강호동 신념형일까요? 신체형일까요? 강호동 신념형입니다. 강호동은 굉장히 진행하는 것도 세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뭐 시청자를 웃기지 못하면 밥 먹을 자격도 없어, 뭐 이런 거. 신념적인 멘트입니다. 유재석은요? 신체형이에요. 둘 다 탑 리더죠. 둘 다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기질이 다른 거죠. 유재석은 한 번도 자기가 인생을 계획한 적이 없대요. 목표 설정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날 하루 열심히 살았대요. 신체형의 모범입니다. 신체형 보고 너무 계획 잡으라면 힘들어요. 타고난 체질 자체가 별로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뭘 꿈꾸지 않아요. 신체형은 오감이 편하려면 현실에 안주해야 되거든요. 신체형은 현실 안주형이고 신념형은 미래로 가는 형이에요. 물론 둘 다 안에 같이 있기는 해요. 뭐가 더 센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목표와 정신적 만족을 지향합니다. 신념형은.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야지라는 대적인 음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확신에 좀 차 있을 확률이 커요. 제가 확신에 좀 차 있죠? 아닌가요? 저는 신념형입니다. 강인해요. 제가 확신에 덜 차 있어 보이는 이유는 저는 감정형이라 그래요. 이게 또 조화를 따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 의원인데 미국 캐나다 갈 때 18일을 문 닫고 갔어요. 신념적이지 못하면 못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 제 기질을 쓰시는 거죠. 신청들이 이렇게 잘 못해요. 그럼 못하면 나보다 열등한 것인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하는 영역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같이 조화를 이루는 거죠. 확신, 강인하고 모든 사람이 확신에 차 있어 보세요. 큰일 납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강인해 보세요. 맨날 싸우죠. 낙천적이고 이 사람들은 미래가 잘 된다고 착각해요. 늘 낙천적이에요. 좋을 수도 있죠. 강한 의지로 고합니다. 과업을 완수하는 걸 좋아해요. 목표 설정하고 일하는 거 좋아하고요. 뭔가 성취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큰 그림을 잘 봐요. 신념적이고 결단력이 그래서 강해요. 이 사람들 현실에 안주를 잘 안 해요. 이 사람들 따라다니면 힘듭니다. 조금만 하면 나를 따르라고 또 막 나가거든요. 리더가 신념형이면 팔로워들이 좀 힘들 수 있어요. 네. 근데 좋은 리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험을 하고요. 개혁적이에요. 이제 정치인들의 진보는 대부분 신념형입니다. 보수는 반대 신체형이에요. 네. 희한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집중력이 강해요. 여기 에너지가 강하니까 집중력이 딱 강해요. 근데 신체형들은 반대로 집중력이 좀 떨어져요. 대신에 오감의 힘이 좋아요. 그래서 신체형들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좀 더 할 수 있어요. 신념형은 절대 안 됩니다. 배우자 중에 한 분이 신념형이면 뭐 생각하거나 목표 지향적인 활동할 때 말 걸면 되게 싫어합니다. 예. 근데 신체형들은 자기는 말 걸어도 되거든. 서로가 오해가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각성되어 있어요. 신념형들은 여기 에너지가 강하니까 집중해야 되니까 각성되어 있어요. 반면에 신체형은 이완되어 있어요. 이 신기한 조화입니다. 집에 신체, 신념형 같이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게 배우자 한 명이 자꾸 미래지향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신체형이 좀 잡아줘야 되고요. 또 배우자 한 명이 너무 현실에 이렇게 안주하고 있으면 한 명이 좀 가자 해야 돼요. 이게 싸울 게 아니라 어떨 때 그래야 될지를 이제 아는 게 중요하죠. 애들이 그걸 보면서 자기도 기질의 조화를 배웁니다. 자기 기질에답게 애들 중에 신념형 아빠가 보니까 아들이 신체형이야. 게을러. 뭘 안 해. 집중 안 해.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루저처럼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걔는 지 기질을 지금 발달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그 눈이 있어야 된다고요. 감정의 엄마가 보니까 애가 관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애는 사고형이거든요. 그러다가 내향형이야. 내향사고는 관계 잘 안 해요. 그게 얘 좀 이상하다 병원 데려가봐 할 게 아니라 좀 알면 지금 이 기질을 개발하는 게 맞구나. 가서 얘야 너는 관계하는 게 그렇게 안 좋은가 봐. 네. 그래 그게 너 기질이라서 괜찮은데 그거는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관계하자 이거 하고 맨날 집구석에 틀어박혀 앉아가는데 이거 뭐가 되긴 이거 완전 다른 거지 않습니까? 각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념형은요 커피가 좀 잘 맞아요. 커피는 각성됩니다. 자, 커피를 밤에 마셔도 잘 주무신다. 예, 신념형일 확률이 높아요. 커피를 오후에 마시면 잠에 좀 방해가 된다. 신체형일 확률이 커요. 왜? 커피는 각성되고 술은 이완제예요. 술이 잘 맞다. 예, 술 먹어도 좀 세다. 그리고 별로 안 힘들고 오히려 기분 좋다. 신체형일 확률이 커요. 왜? 술은 이완제예요. 예, 교회에서 술 이야기하면 안 되나요? 뭐 물어보는 거니까요. 저는 술이 너무 안 맞아요. 저 종교적인 이유로도 안 먹지만 술 먹으면 힘들어서 저는 각성해야 돼 살아가는 신념형인데 자꾸 이완시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커피는 너무 자고 맞아요. 커피는 10잔 먹어도 잘 자니까. 그걸로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 탁월한 리더가 되고 비전을 제시하죠. 좀 독창적이에요. 자기만의 어떤 독창성. 그리고 의미가 중요해요. 신념형들은. 직관을 사용하죠.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는 걸 좋아하고 디렉팅 잘하고 진지하죠. 이 사람 목표 지향적으로 갈 때는 되게 진지해요. 이 신념형이 미숙하면 누가 방해하면 그 사람 때리기도 해요. 조심해야 돼요. 일중심일 수 있어요. 급해요. 빨리 미래를 향해 가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 눈에 다 보이거든요. 분노를 잘해요. 배우자 중에 한 분 분노하는 분 있으시죠? 저 분노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물론 신청도 분노하는데 분노의 질과 양이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신념형들이 이럴 때 맨날 꿀려요. 아, 자꾸 전문 용어 나오네요. 자꾸 내가 화를 내니까. 그죠? 신체형들은 그걸 비난합니다. 당신은 근데 그게 비난할 거리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기질이고 상처가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그런 눈이 없으면 이제 미운 남편이 되거나 미운 아내가 되는 거죠. 분노,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자기가 맞대. 아닐 수도 있는데 그죠? 이런 건 이제 단점이에요. 너무 직설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신체형은 감각형이라 그래요. 아까 신념형은 직관형이었죠. 신체형은 감각이 좀 탁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의 이 감각을 느끼려면 현재에 가만히 있어야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에 머무르는 걸 좋아하고 안정형이에요. 여러분 몸이 편하려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몸이 편하려면 어디 가면 고생이지 않습니까? 여행은 좋아할 수 있어요. 신체형들이 감각적으로 자극할 수 있으니까. 안정과 신체적 만족 지향하죠. 예. 이거를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으면 되게 믿음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어떤 공동체에 있으면 사람들을 잘 섬겨요. 이분들은 딱 보면 뭐가 불편한지가 보여. 자기가 아니까. 신체 감각이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분의 신체가 편안할지 알아요. 현재를 충분히 쉬게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원만, 고요, 태평, 여유, 부드러워. 우리나라에서 신체형이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신념형을 두고 좋아해요. 새마을운동 신념형의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 뒤로 우리는 경제 강국 다 신념적으로 애썼거든요. 그리고 좀 쉬려고 하는데 쉬지 못하고 쾌락으로 가는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신체형으로 태어나시면 어릴 때부터 힘들었을 거예요. 너 왜 아직도 계획 안 하니? 너 아직도 놀고 있니? 신체형들이 맨날 밖에 나가서 놀 수도 있거든요. 공부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되게 오해를 많이 받는 기질이기도 해요. 되게 얘는 산만하기도 하고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원만 꾸준하고요. 얘들 맡겨놓으면 꾸준히 해요. 보수적이고 믿음직스럽고요. 잘 안 바뀌고요. 적응을 하는데 어려운데 한번 하고 나면 꾸준히 가요. 인내 잘하고요. 너무 참아서 문제지. 잘 맞춰줘요. 사람에게. 그래서 노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현실적이에요. 왜? 지금의 감각이 좋으니까 현실을 잘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의 탁월한 관리자가 될 수 있고 비교적 멀티태스킹이 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 감각을 쓰세요. 그래서 운동도 좋아할 수 있고 미술도 잘할 수 있고 피아노도 잘 칠 수 있고 음악도 잘할 수 있고 절대 음감 이런 거 다 이런 신체형이에요. 끈기, 부드러움, 실제 현실을 잘 관리하고 신체적 재능이 많은 분이 많아요. 뭐 그 피아니스트 이런 사람들 보면 하루에 뭐 20시간 쳤다면서요. 신체형 아니면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즐기는 자를 못 이긴다라는 게 감각, 자기 기질에 맞는 활동을 하면 즐기게 되기 때문에 탁월해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단점은 느리고 게을러요. 안 바꾸고 싶어요. 그리고 완고해요. 고집 엄청 셉니다. 그리고 몸 개그를 잘해요. 이렇게 몸의 감각이 발달되어 있어서 몸으로 잘 장난칩니다. 대신 우유부단해요. 왜냐하면 몸의 감각이 발달된 사람은 위험도 잘 느끼거든요. 그래서 위험에 대해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비행기 탈 때 두려워한다든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위험할 만한 곳에 잘 안 가려 그래요.
예. 왜? 이미 감각적 상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신념형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뭐가 무서워. 애가 만약에 겁이 많다. 겁쟁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각이 너무 섬세하니까 그 지가 상상이 되니까, 야, 너 위험이 상상이 많이 되는구나. 야, 너 이거 되게 좋은 거야. 좋은 건데 약점은 있어. 모든 게 이래요. 너 이거 기질에 좋은 거야. 하지만 약점은 있어. 약점이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일단 너 기질의 강점부터 잘 개발하자. 기질은 강점부터 개발하셔야 됩니다. 약점의 보완은 좀 커서 해주셔도 돼요. 왜?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약점을 보완해 주는 거죠. 자, 각성 이완도 완전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념형은 늘 각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최저 각성 이론이라고 해서요. 사람이 태어날 때 저는 믿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믿는데 기질에 따라 이완이 편안한 사람이 있고 각성이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완이 편안한 사람은 신체형이에요. 각성이 편안한 사람은 이제 신념형이죠. 그래서 자기에 맞는 삶을 살고 자기에 맞는 일을 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각성에 사는 일을 하는 게 맞고요. 신체형들은 이완에서 하는 일이 맞아요. 그래서 기질을 알면 약간 나중에 직업적인 어떤 군도 권유해 줄 수도 있어요.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자, 찍으셨죠? 넘깁니다. 외양 내향까지만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외향은 내 마음 속에가 관심이 많은 사람 내향, 내 마음 밖에가 관심이 많은 사람 외향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어렵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외향은 자칫하면 너무 외부에 맞추기 때문에 지조가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중심이 없고 남이 맞다 그러면 맞구나. 내가 내 걸 주장하기 어려울 약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향형은 반대예요. 너무 고집이 세요. 자기가 다 맞대.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 내면 세계가 강하죠. 예. 저는 외향형이라서 여러분 눈치를 자꾸 봅니다. 이거 자꾸 한두 번씩 가는 거 보면 빨리 맞춰야 되나. 내향형은 안 그래요. 갈 사람은 가라, 나는 한다 이러거든요. 저는 외향형이라 눈치를 보니까 대중의 눈치를 잘 보기 때문에 대중 강인이 저는 맞습니다. 지금 눈치를 내가 안 보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외향량은 그렇게 우리가 요 강의안이 필요한 말씀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대신에 요거는 이제 저작권이 있기는 해서 이끌림 기질연구소라는 데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 세계는 이제 현실의 세계, 몸의 바깥 세계, 내면 세계는 마음의 세계, 영의 세계 이런. 그래서 내면 세계에 집중되는 아이들은 밖에 잘 안 나가려고 처음에는 그러기도 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가만히 보고 얘가 내향형이면 내향을 충분히 개발할 때까지는 많이 보호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늘 강조할 거는 그래도 네 약점은 조금은 보완해라. 조금. 원래 약점은 30% 정도 자기가 보완하는 데 애를 쓰고요. 강점은 100% 활동하는 데 애를 쓰는 게 맞다고 하죠. 외향형이 둔감해요. 내향형이 예민해요. 내적인 감각이 좋아서 그렇죠. 이것도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외향형은 넓이를 담당하고 내향형은 깊이를 담당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탓할 때도 외향형은 꼭 남을 잘 탓해요. 왜? 내 눈에는 밖이 보이니까. 내향형은 자기 탓을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질을 혹시 좀 파악이 되세요? 아니면 좀 헷갈리세요? 되는 분도 있고 좀 헷갈리는 분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낚시성 강의죠. 한번 깊은 내용을 할 수 있으면 불러주시면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헷갈리시는 분, 제가 지금부터 질문할 건데요. 나도 헷갈릴 수 있고 자녀도 헷갈릴 수 있죠. 질문해 주시면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할 때 단어라는 것을 딱 정의를 하고 외향, 내향을 나눈 것이지 우리 안에는 싹 다 있습니다. 싹 다 있고 외향, 내향도 감정이냐 사고냐 외향, 내향, 신체, 신념이 조합이 되고 그 안에서도 주기질, 부기질이 나누면서 보면요. 단순하지가 절대 않고요. 사람을 함부로 카테고리로 나누려고 이걸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외향적인 게 주기질이지만 뇌라는 게 만들어질 때 딱 정중앙에 치우치자고 만들어지는 뇌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론가는 치우치는 건 맞는데 치우치는 비율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내향이 너무 심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에 의해서 그게 또 헷갈릴 수도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나누어서 너는 이 유형 저 유형이라고 하려고 하는 시도는 전혀 아니에요. MBTI를 그렇게 해서 이게 오해를 많이 받았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런 내 기질의 타고남을 지금 이렇게 나누는 우리가 간단하게 나누기처럼 보이지만 복잡하게 나누는 기질 유형도 많아요. 근데 저희가 해보니까
단순하게 나뉘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큰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잡함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우리 형제님이 생각하시는 만큼의 단순하게 사람을 카테고리로 나누는 이 시도는 절대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때까지 볼 때는 확실히 치우치는 건 만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타고남이 우리가 내 몸도 좌우 대칭이 아닌데 내 몸 안에서 성향도 좌우 대칭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율만 좀 다를 뿐이지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이때까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건 저는 존중을 하고요. 하지만 제가 20몇 년 하면서 10몇 년 하면서 그걸 통해서 볼 때 이게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강의를 하는 거니까 그런 질문들 얼마든지 좋고 저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답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게임이 이제 이게 문제인 게 원래 사실은 이런 게 맞달리기 전에 게임이 없었었잖아요. 옛날에는 게임 없이 자라는 게 맞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게임을 배제하고 도대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완벽하게 이게 막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이 주는 어떤 자극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뭐 어느 일정 시간에 게임을 해줄 수 있는 거는 각자의 집안에서의 분위기에 맞게끔 다르긴 하겠지만 분명한 거는 이 게임의 함정이 너무 크니까 이게 예를 들어 비주얼한 자극 이런 것을 좀 준다 하더라도 가지고 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 뺏기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것에 내 쾌락이 대부분이 몰입되면 다른 쾌락을 못 찾으니까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충분히 해주면서 이것은 그 중에 하나의 비중으로 가능하면 좀 적게 노출시켜 주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사고형이고 신념형인 부분들은 딱 절대 안 해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녀들이 이제 어떻게 잘 수용해 낼지가 좀 어렵긴 하겠지만 방법은 다양한데 저는 10분 양보해서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가서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감각 체계가 거기로 와서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다른 감각이 발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건 아주 일부 이제 해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게 어렵죠. 그게 어려워요. 제 아들 딸도 그게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하여튼 씨름을 하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큰 원칙 선에서는 분명히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개발시키느냐 이번에 기억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사실 그 강의를 우리가 보통 첫 번째는 이제 기질 유형만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 강의 때는 어떻게 개발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은 거는 취미를 만들라예요. 이러면 되게 좀 없어 보이죠. 근데 취미가요 우리가 그냥 시간 때우는 뭐 그런 여가 활동이 절대 아니고요. 취미 중에 끌리는 취미는 왜 끌리냐면 기질과 부합하거든요. 그거를 공부 외적으로 충분히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저는 강의를 하니까 외부 사람 만나는 외향도 충족돼요. 감각이. 사람들 접하니까 감정도 충족돼요. 그다음에 의미 있는 대화를 하니까 신념도 충족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저는 30대 중반까지 강의를 추구도 안 했어요. 상처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 두려워서 안 했거든요. 30대 후반부터 강의를 했는데 첫 강의를 보고 아내가 정말 비웃었어요. 와, 저도 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한두 번 하니까 이게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제 기질인 거지.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강의를 계속해서 지금 뭐 이렇게까지 왔는데 저는 그렇게 찾았으면 예를 들어 이제 이 기질에 따라 좀 예측되는 기질이 아이도 내가 있으면 사고형이면 사고적인 활동을 충분히 하는 뭐라도 좋아요. 나쁜 건 아니라면. 그리고 감정형도 나중에 내용을 보시고 감정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긍정 감정이든 의미든 뭐든 충분히 감정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활동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취미인데 그런 활동이고 사고적인 사람들은 사고를 쓰는 활동이 뭐가 있겠습니까? 창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신념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신념을 충분히 쓰려면 목표도 설정하고 따라가 보기도 하고 과업을 완수해 보기도 하고 누구를 가이드해 보기도 하고 내용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걸 해보라는 거고 신념적인 사람들은 게임도 신념적으로 하면 좋고요. 목표 설정하고 뭘 해보는 건데 자기의 기질에 맞는 취미를 가지는 걸 제일 먼저 권해드립니다. 근데 대부분 기질이 발달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취미가 잘 없을 확률이 커요. 네. 근데 취미가 좀 발달된 사람은 벌써 그 맛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모든 기질은 아니더라도 좀 발달될 확률이 커요. 그러면 그 하나가 취미는 한 가지씩만 가지셔도 돼요. 하나를 해보면요. 그 다음 확장해서 내 눈이 돌아가요. 내 내면이 뭔가 의미 있고 재미가 있으면 그 다음 그에 대한 배고픔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취미를 더 깊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딴 데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이번에 생각나서
기안 84 미국 마라톤 했더라고요. 그 친구 왜 마라톤으로 끌렸을까요? 기질하고 딱 맞아요. 기안 84는 신체형이거든요. 신체를 오래 쓰는 걸 좋아해요. 자기는 모를 거예요. 다음에 말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뭔가 해봤는데 이게 삘이 온 거죠. 그러니까 하게 되니까 그 기안84는 그걸 통해서 자기의 신체 감각을 충분히, 원래 많아도 신체 감각을 쓰는 거니까 잘했을 건데 충분히 그렇게 써보는 취미를 가지는 것은 너무 좋고요. 취미를 하나만 가지셔도 그 다음 단계로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다운 기질을 연습을 해보면 그 다음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내 기쁨이 더 늘어나고 감각이 더 늘어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걸 하게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찾아가는 그런 방법이 제일 손쉽고, 그러다가 가능하면 직업을 바꾸라고 해요. 가능하면. 직업이 있는 분들은 기질 찾고 이게 아닌가요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가능하다면 직업도 바꾸는 경우도 없지는 않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간단하게 해보시는 거는, 해보면 간단하진 않지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2나 중1이나 이럴 때 이제 사춘기가 오면서 급변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다른 문제가 일상에 별로 없으면 기질 쏠림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외향적으로 했던 게 본인의 기질을 주로 발달시켰다면 사춘기가 오면서 약간 기질이 쏠려서 다른 기질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집에 머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많아요. 내향이고 신체형인데 신체를 살릴 때는 밖에서 막 놀았어. 신체를 살리니까. 그러다가 신체가 어느 정도 살아나는데 내면의 소리가, 내향을 살리고 싶을 때는 내면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 내향을 살리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어릴 땐 아이들이 더 신체나 이쪽에 또 감각이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다른 삶에 무리가 없으면 지켜보셔도 되고, 뭐 대화가 되면 물어보는 것도 괜찮죠. 너 요즘 주로 집에 있던데 사춘기 지날 때까지 확정은 짓지 마세요. 이게 제가 해보면 어릴 때 얘는 E형이야 했는데 사춘기 지나면서 달라지는 걸 보면 그 좀 종합을 해서 봐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춘기 지나고 고2, 고1 넘어가면 아마 좀 더 자기 색깔로 드러낼 것 같아서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이제 기질이 잘 안 찾아지는 이유 중에 제가 뭐 뒤에 건 안 했는데, 흔히 말하는 상처. 그러니까 상처는 기질 왜곡을 가장 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이가 아까 그런 이유로 혹시 뭐 내적인 상처가 있다면 상처를 먼저 해결을 해주는 걸 해보면서 기질을 찾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서, 아마 지금 사회생활, 학교 생활을 하기는 잘 하나요? 학교 가면 그게 뭐 이제 상처 이런 걸 배제해서 봐야 되긴 하는데, 기질은 내향도 그럴 수 있기는 해요. 별로 감정 안 드러내고 생각을 안 드러내면서 자기 안에 안정감을 찾아가는 또 시기일 확률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확실한 거는 이제 한 살 때부터 그런 게 있고 정신과 가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면 그 상처 영향을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세한 건 좀 아이를 보고 대화도 해보고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네요. 요 강의를 아까 우리 질문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마음에 계속 걸려서, 이거를 MBTI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서 제가 애를 썼다고 썼는데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모든 기질에 6가지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어느 방향에 어떤 게 우세한지를 아는 게 나중에는 의미가 없어져요.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고 만약에 내가 내 기질을 충분히 초월을 했다 싶으면 그 기질이든 이 기질이든 별 관계는 없지만은 어릴 때나 이럴 때 자기를 찾아갈 때는 큰 틀의 방향성을 알면 우리가 기질의 왜곡을 시키거나 억누르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끌지 않는 그런 큰 흐름에서의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